한강에게 박근영 감독님, 강진아 강기루 배우님, 그리고 박준 시인님 모시고 한강에게 시네마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시를 쓰는 박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게스트인 줄 알았는데 사회 같은 것이더라고요. 사실 그 큰 차이가 있는데 게스트 모드일 때는 좀 이렇게 무게도 잡고 이렇게 우수에 젖은 이 태도를 취하면 되거든요. 근데 사회일 때는 그러면 이제 안 되니까. 제가 소개를 드리면 이 가운데 계신 제 옆에 계신 분이 오늘 같이 보신 한강에게 감독하신 박근영 각자 인사하는 시스템이면 네. 저는 한강에게 만든 박근영이라고 합니다. 네, 한강에게 출연한 강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강에게에서 기루 역을 연기한 강기루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저희들끼리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얘기가 이제 앞길이 막혀 있을 때 여러 계신 분들과 함께 얘기를 할 생각인데요. 저는 몇 번 영화를 보면서 그 시인이라는 어떤 정체성이라는 것을 가장 잘 구현한 영화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시인을 다룬 영화들은 사실 많습니다. 근데 뭐 한국 영화만 제 기억에 남는 것으로 생각해 보면 일단 넘버 3가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연극과 연기 같이 하시던 박광정이라는 고 박광정 배우님이 램보라는 시인을 연기하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약간 시인의 한 모습이긴 한데 굉장히 뭔가 좀 겉으로는 멋있고 속으로는 조금 부패되어 있는, 그리고 뭔가 이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시라는 영화에도 시인이 한 2분 정도 등장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여러 모습들 중에 그 시인의 본래의 모습을 가장 잘 다룬 영화가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감독님께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본인이 생각한 시인의 모습이 무엇이었고 그것을 이번 영화에 어떻게 구현하려고 하셨는지요? 네, 일단은 좀 약간 다른 영화들에서보다는 조금 더 제가 봐온 시인들의 모습을 가깝게 하려고 생각했었어요. 어떤 선입견 같은 걸 좀 깨고 싶다는 생각도 사실 있었고, 제가 느낀 시인들의 모습은 누구보다 어떤 생활력도 강하고 문득 어떤 보는 것에 대해서 멈춰서 지켜보는 순간들은 있겠지만 굉장히 평범한 그 생활 속에 깊숙이 있는 거, 어떤 막연하게 막 그런 어떤 막 그 24시간 내내 어떤 시선을 쫓고 있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 그런 사실 생활인의 느낌을 사실 많이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게 사실이었고, 그리고 약간 그렇게 시인들을 를 많이 이제 배우들에게 좀 보여주면서 제가 이제 함께 본 그 시인들의 모습을 많이 배우들이 좀 구현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박준 시인이 오셨으니까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 출판 편집자 배우랑 만났을 때도
시인이면서 출판 편집자라는 설정을 주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 배우한테 그 박준 시인이 그렇게 시인이면서 출판 편집을 하고 있다. 내가 박준 시인의 어떤 동영상과 라디오 자료와 이런 걸 보여줄 테니 그러니 이제 박준 시인이 입는 옷, 안경, 머리 스타일, 말투 이런 것들을 조금 해보면 좋겠다. 이제 거기에 이제 조금만 첨가를 해서 그 조금 오지랖이 넓고 소심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약간 이렇게 했던 기억이 그래서 박준 시인을 모델로 했었다는 것을 저는 그걸 지금 알았는데요. 전 친숙하더라고요. 그것이. 그리고 그 편집자로 등장하는 배우님이 대사 중에 약간 입에 바린 소리를 하거든요. 뭐 기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사실 편집자가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것인데 이제 의혹을 북돋기 위해서 그래서 저의 모습. 그러면 질문을 약간 돌려서 김진아 배우님한테 물론 배우란 정체성도 무엇이든 이렇게 이 화자 탈이라고 할까요? 퍼소나라고 할까? 이것을 가면이라고 할까? 이것을 써야 할 텐데 시인을 연기하는 데에 조금 더 조심스럽거나 조금 더 어렵거나 이런 지점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 감독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인에 대한 어떤 막연한 어떤 판타지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저도 안 가지려고 했고, 물론 직접 시인분들을 인터뷰했을 때 이미 뭐 연기를 하는 저처럼 혹은 글을 쓰고 영화를 만드는 친구들처럼 그냥 시를 쓰는 일 자체 그 업에 충실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접근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영화 안에서의 어떤 사건들과 관계들에 집중하자고 생각했고, 그런 인물이 시를 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제가 시 수업을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듣게 됐었는데, 이영주 씨님의 시 수업을 듣게 되면서 그 시 수업 들었을 때나 그리고 또 상공사 낭독회에 참여하면서 시를 쓰게 됐는데, 오히려 그럴 때 제가 그 같이 참여하는 분들께 누를 끼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그쵸. 실제 낭독회 참여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진심으로 마음으로 다해서 참여를 하자라고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면 사실 제 주변에는 시인이 많으니까 제가 시를 쓰기도 하고 또 출판사에서 일을 하기도 하니까 대부분 시인이거든요. 제 주변 사람들이 소설가도 있고 다른 장르의 작가들도 있지만 사실 시인보다 더 힘든 것이 시인의 애인. 진짜 힘들어하거든요. 네, 김기류 의원님께서는 시인의 애인 역할을 맡으셨어요. 뭐 물론 그 극 중에서는 연극 배우를 하시지만 시인의 연극 배우 애인도 만만치 않은데. 네, 그때 어떤 이번 극의 역할을 맡으시면서 드는 생각. 사실 저희는 이번 대답을 듣고 말씀드릴게요. 그 감독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인의 일상이 우리가 아는 그 어떤 스테레오타입의 시인으로 표현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기할 때는 내 여자친구가 시인이라고 생각해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영화를 보면서 시인이다 생각을, 물론 시나리오도 알고 다 알고 있지만 그 연기할 때는 그 시인이라고 생각하고 연기했다거나 아니면 시인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가능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연극하시는 배우분들 아주 간혹 만나 뵈면 이상한 친연성 같은 것이 있어요. 그 물론 그러니까 너무 다 다른 것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잠깐 나오죠. 그 예술가의 소득을 얘기해주는 장면에서 시인보다 못한 장르가 사실 거의 없거든요. 배우 슬프지만 연극 배우분들은 그렇게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인들이 사실 연극 배우분들 많이 좋아합니다. 어느 자리에서 만나면 굉장히 편해하면서 그리고 이제 계산도 내가 할까 이런 생각도 하시면서 그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건 약간 곤혹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거의 첫 장면에 그 진아 배우님께서 그 화평 같은 것을 하는데 그때 어떤 배우분이 시를 읽어요. 찰과상이라는 시를.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쳐봤어요. 이런 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정확히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되돌려가면서 타이핑을 필사 같은 것을 하긴 했는데 전문가 정확히 동일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시였어요. 지문이 묻지 않는 무게로만 너를 식지 않게 쓸어내렸다. 발갛게 물든 살갗이 입술색을 띄었다. 손길의 샘여림을 따라 호흡하고 흐름이 깊어지면 눈썹만 살짝 움직여주었다. 만질 때보다 보는 게 더 쓰렸다. 흐르지 않는 핏자국이 다시 스며든다. 이런 시. 누구 시인가요? 그 실제 그 시를 영화 속에서 읽었던 학생의 아, 네, 제가 헛다리를 짚은 게 감독님 시인 줄 알고 곤혹스럽게 만들려고 이걸 듣고 왔었는데 실패했네요. 그랬으면 좋았을 걸. 근데 저는 사실 감독님을 먼저 알고 있었어요. 먼저 알고 있었고 뭐 아주 오랜 시간 같이 무엇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볼 때마다 좋아하는 이 분이셨거든요. 근데 제가 영화를 보면서 또 하나 의아했던 게 영화의 특히 두 분의 대사가 엄청나게 재밌잖아요. 이렇게 저 영원히 표현을 빌리면 헛소리들을 이렇게 대화를 뭐 주문해 뭐 이런 것들 시작해서 근데 제가 아는 평소에 봤던 감독님은 그렇게 재밌는 분이 아니셨는데 그런 그 두 분의 대화나 대사를 쓸 때 생각하셨던 것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재밌어질 수 있는지 함께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제가 어디서 이렇게 막 드립을 많이 날린 사람이 못 되는데 그렇죠. 자기 고백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연애를 할 때는 그 여자친구 앞에서만 좀 막 은청을 떨고 이랬곤 해가지고 주문에도 사실 제가 자주 하던 농담이었거든요. 그런 연애 안 하셔가지고 그런 모습을 한 번도 안 보여주셨구나. 저본 적이 없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 장면 이 메밀전집 메밀 막국수를 시켜놓고 이제 지루 배우님은 극중에서 누워 계시고 이렇게 나와서 너무 술 많이 마셨다. 내가 네 얼굴 빨개 얼굴에서 피나라고 했고 과다출혈이야 이렇게 그것도 이제 실제 경험담이시죠? 그거는 제가 술을 한 잔만 먹으면 얼굴이 되게 빨개져요. 그러면 제가 옛날부터 친구들이 얼굴에 피난다고 과다출혈이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입장이어서 그 말들이 생각나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장면을 보면서 다음 장면이 무엇이 나올지 예상했거든요. 그 사람이 정말 친밀하지 않으면 그런 이상한 농담을 하지 않는데 사실 불길했어요. 그 농담을 그렇게 편한 농담을 주고받는 것을 보고 다음 장면은 이 극중의 정서를 따라가면 있어서는 안 되는 장면이 나오겠구나라고 했고 장면이 나오길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돼. 이번에는 그런 얘기 저한테 뭐 물론 너무나 많은 시인을 이렇게 직접 만나고 또 창작 수업도 들으셨지만 그 시에 대한 이야기를 시인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 이렇게 여쭤봐 주셔서 좋고요. 없으시면 제가 더 여쭤봐도 되고 그렇습니다. 궁금한 거 하나 있었는데 네. 그 시인의 입장에서 네.
봤을 때 제일 별로였다? 이거를 물어보고 싶었어요. 얘기해야 돼요? 네. 아. 그 진아 배우님, 네,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한강이 나오죠. 갑자기 밝아지는 이제 주로 2호선이 그럴 텐데, 근데 고개를 숙이는 장면이 저는 이게 별로다는 거 아니에요. 가장 비시적이다라는 생각, 너무 직접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그거 말고는 다 좋았습니다. 네, 이런 단점을 물어보겠어요. 예, 아쉬운 점을 여쭤보실 줄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우리가 시라고 배웠던 뭐 시라는 것은 이렇게 우산을 펴듯이 어떤 말이 있어도 이것을 뭐 약간 숨기고 감추고 예, 선물을 포장했는데 포장지를 뜯으면 또 포장지가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한참 뜯은 이 과정을 거친 후에 어떤 알맹이 같은 어떤 이 행위에서 얻은 어떤 알맹이 같은 것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그렇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말을 하거든요. 네. 그런 거에 따지면 가장 직접적이었다. 네네네. 그 장면은 어떤 의도로 넣으신 거예요? 네, 약간 그런 직접적으로 화면을 보지 못하는 걸 직접적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넣었던 것 네. 같습니다. 그 지금부터는 질문을 저한테는 가급적 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우분들 오셨으니까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릴 것이고, 네, 우선 여기 있습니다. 마이크를 가져다 드릴 것이고, 뭐 저도 괜찮고요. 이 세 분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쪽에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감독님 그 사일런트 보이라는 단편을 봤어요. 근데 아까 한강 지나가는 지하철 안에 끝에 친구가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의도하신 건지. 네, 그 제 전작 단편 영화의 주인공 이 거기 지하철에서 이렇게 고개를 숙일 때 그 숙인 고개 쪽에 앉아 있는 마스크 쓴 학생이 제 전작 단편 영화의 주인공이었거든요. 약간 일종의 근데 사실 그 단편 영화를 사실 본 사람이 많지는 않아서 영화제에서밖에 상영을 안 했으니까. 근데 이제 일종의 우리끼리만의 어떤 기념 같은 것이기도 했고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이었던 소년과 지금 이 영화 속의 강진아 시인이 어떤 정서적으로 교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같이 둘이 마주하는 장면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 단편 영화에서 그 소년이 그 학교에서 사라지면서 영화가 끝이 나는데 배경이 전부 순창이었는데 그 순창에서 사라진 소년이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서울에 있다는 같은 세계관을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우리끼리의 약간 기념의식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뭐 앞으로 하실 영화들에서도 그렇게 중첩되면 재밌겠네요. 다음에 어떤 영화에는 영웅이 취객일이어서 뒷모습 누구나 다 유추할 수 있는 뒷모습으로 걸어가신다든가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질문 저 가운데 네. 영화 정말 잘 봤고요. 저한테 이 영화가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배우님들이 본명을 쓰시잖아요. 그 캐릭터 안에서. 그래서 감독님 입장에서는 캐릭터의 이름을 짓지 않고 이제 배우님의 이름을 그대로 쓴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배우분들한테는
그런 캐릭터의 이름이 아니라 본명으로 연기하시는 게 어떤 의미였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영화를 만들 때 그 극영화의 다큐멘터리적인 요소를 접합시키는 걸 하거든요. 약간 이렇게 실제 하는 것과 실제 하지 않는 것, 연출된 것이 이렇게 서로 간섭하면서 생기는 어떤 미묘한 순간들이 저한테 주는 감흥이 커가지고 그런 순간들을 좀 많이 쫓아다니는 편인데, 그래서 이렇게 실제 낭독회에 참여를 하고 그 책방에서 하는 낭독회처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그 책방 주인분하고 같이 낭독회를 기획하자고 제가 제안을 드려서 실제 낭독회를 열었었어요. 2시간 동안 한 낭독회를 관객들도 모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걸 찍고 진행자로 참여하고, 그리고 그 촬영 당시에 실제 공연하고 있던 연극을 가서 이제 강기로 배우의 모습을 찍고 한 거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건 영화 바깥에 실제 하고 있는 것들을 극영화로 이렇게 가지고 오는 순간들에서 묘하게 생기는 느낌들을 좋아해서,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시도를 하려면, 유연하게 시도를 하려면 배우들의 본명을 쓰는 게, 극영화에서 쓰는 게 그 실제 하는 공간에 배우들이 갔을 때도 자연스럽게 그게 영화와 어우러질 수가 있어서 그렇게 많이 시도를 하는 편입니다. 어떤 영화를 만들 때. 그리고 배우들의 소회는 한번. 낭독회 실제 참여하고 할 때 그럴 때에는 도움이 됐고요. 처음에는 제 이름으로 연기를 한다는 것이 썩 좋지는 않았는데 방금 말씀해주신 이 의도를 듣고 할 수 있겠다, 당연히 할 수 있겠다 생각했고요. 오히려 도움을 받았던 지점은 제가 연기를 하면서는 제 이름을 기억하면서 연기하는 게 아니니까 제 이름을 잊게 되고, 상대방과 연기할 때 제 극 중에서 실제 기루였고 기훈이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루가 뭐 윤호나 진수였다면 윤호나 진수를 거쳐서, 그러니까 기루인데 윤호로 가야 되네라는 어떤 배우로서 한 템포 하나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루를 볼 수 있다는 점이 저한테는 도움이 됐죠. 네, 그런 점에서는 사실 이제 이름을 사용하시는 감독님들이 몇 분 계세요. 뭐 자연스러운 어떤 것들을 담고 싶어서 실제 제 이름을 사용하신 분이 저는 좀 있으시거든요. 근데 한강에게가 가장 적합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는 없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 소심하게 반대를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배우가 자기 이름을 사용하고 그렇다 보면 연기를 할 때 제가 많이 묻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다음 작품을 할 때 뭔가 써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처음 소심한 반대를 했었는데, 촬영을 해 나가 보니까 이런 방식이 이 영화에 잘 맞았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제 이름으로 불리는 것도 불리는 거지만 진아 배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아를 진아로 부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제가 연기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나니까 그랬어야 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깜빡 잊었는데, 처음 질문해주신 두 분에게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진아 배우님이 시를 밀어놓고 고르는 듯한 형상으로 만든 이 브로치 같은 것이 있어요. 이것을 드리겠고요. 두 분만 드려서 지금부터 질문해주시면 못 드립니다. 근데 또 이거 제가 말씀드렸는데 손들기가 꼭 이걸로 받으려고 질문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감정이 드실까봐 약간 의도적으로 끝나고 말씀드립니다. 그럴 수는 없지만 질문 두 분인데 앞에 먼저 하고 뒤에 갈게요. 네, 잘 봤고요. 감독님한테 보면은 그 한강에서 되게 뭔가를 많이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보면 다 장소가 좀 다르더라고요. 뭐 반포대교 앞도 있고, 뭐 청담대교도 있고, 잠실대교도 있고, 뭐 잠실철교도 있고. 근데 그거를 한 장소에서 다 찍어도 사실 금방 할 텐데 그걸 일부러 뭐 옮겨서 찍으신 이유나, 그다음에 보면은 제가 다 본지 모르겠는데 다 강남 쪽, 강의 남쪽에 있는 공원에서
뭔가를 하고 그럼 항상 이제 비춰지는 건 강북쪽이 비춰지고 그리고 한번 이제 뭐 여기 아파트 살면 좋겠다 하는 데는 강남 아파트고 약간 그런 게 좀 뭔가 의도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촬영 장소는 그 촬영의 어떤 여건에 따라서 서울 곳곳을 말하자면 누비고 다녔던 건데 왜냐면 거기 이렇게 식탁이 등장하는 그 집은 또 은평구예요. 약간 그리고 학교는 또 저기 또 동북 쪽에 경희대고 약간 이렇게 다 퍼져 있어요. 이게 그런 건 사실 이제 섭외의 상황 때문에 그랬던 거고 경희대학교는 제 모교였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저는 지금은 홍대 쪽에 사는데 그 당시엔 제가 그 가락시장 쪽에 살았거든요. 탄천에서 이렇게 한강이 이러면 그 당시에 한 4년 5년 정도 그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항상 어디에 사나 한강을 자주 인접했었긴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탄천 근처에 살 때여서 이렇게 그쪽으로 이제 한강을 많이 제가 다녔었어요. 자전거를 워낙 그때 많이 탔어가지고 탄천에서 잠실 쪽으로 쭉 가기도 하고 탄천에서 이렇게 해서 용산 쪽으로 쭉 가기도 하다 보니까 일단 제가 이렇게 눈여겨 봐왔던 어떤 포인트들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촬영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장면을 구성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지점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잠실 철교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던 길들이 영화 속에 좀 등장을 하게 된 거였고, 네, 뭐 꼭 그 장소로 해야 되는 그 장소에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기보다는 저한테 좀 익숙하고 제 마음속에 좀 담아놨던 장면의 공간이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남해에서 북을 바라보는 어떤 의도라기보다는 자연스러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인정을 해야 될 게 그 친구는 이남에 사는 친구가 있는데 똑같이 공항에서 어딜 가야 돼요. 이 친구는 굳이 올림픽대로로 가고 저는 굳이 강북에 살았거든요. 굳이 강변북로로 가거든요. 서로 이제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가 어느 길이 더 편하고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열심히 싸우면서 이제 가는 거죠. 네, 근데 그거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첨언을 했고요. 저 뒤에 약간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는 이게 개인적인 소감을 말하면 이제 박준 시인의 그런 상실에 관한 시나 아니면 꿈에서 이제 잃었던 사람을 만났다 깼을 때 이런 시들을 읽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진아 배우님께서 자다가 이렇게 회상하다가 이런 점들이 너무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오히려 아까 그 자연스러운 연기에 관해서 얘기를 듣다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그렇게 막 슬프다가도 그 친구들이랑 대화하는 장면은 너무 자연스럽고 웃기고 이렇게 특히 고은 배우님과의 대화라든지 아니면 한강에서 이렇게 다른 커플과 누워서 얘기하는 장면들이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정말 진짜 친구신지랑 이제 그렇게 자연스러운 장면을 찍기 위해서 어떻게 연출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해요. 한강에 모여있던 친구들은 실제 제 동료 친한 배우들이 맞고요. 처음에 감독님께서도 그런 식으로 캐스팅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저도 그것이 우리 영화의 결과 많이 닿고 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정고은 감독님 부부 실제로 저도 정고은 감독님하고 가장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캐스팅하게 된 또 과정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저의 어떻게 보면 제가 작품을 해왔던 것을 가장 많이 곁에서 역시 지금도 같이 바라봐주고 있는 좋은 친구이자 동료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선뜻 같이 놀자라는 식으로 그래 우리 집에서 찍자라고 쿨하게 집에 술 종류 다 있으니까 와서 해보자 라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재밌게 찍었던 기억이 나고요. 오히려 저는 정고은 감독님하고 평소에 놀 때도 저러고 놀거든요. 마치 어떤 즉흥 상황처럼 쉽게 둘이 화제에 빠져들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영화 카메라가 돌아가는데도 너무 실제처럼 잘해서 오히려
긴장이 더 됐었고 많이 기대서 촬영을 했었던 장면이었어요. 일단 그 대화의 어떤 자연스러움이 이 영화의 전반적인 목표였기 때문에 그 처음에 시나리오를 그 약간 소설의 형태로 썼었어요. 소설의 형태라는 게 이제 배우의 이름을 써놓고 거기에 다이얼로그를 쓰는 방식이 아니고 진아가 뭐뭐라고 물었다. 그러자 기루가 뭐뭐라고 답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쭉 서술을 하는 식으로 시나리오를 썼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시나리오 각본화를 시키기도 하고 여러 번 바뀌었는데 형태가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대사 그 다이얼로그 안에 배우들의 연기가 좀 갇히는 것도 싫었고 그 우리는 어차피 오랫동안 공유를 해왔기 때문에 내용이나 감정에 대해서 신의 목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대사를 다 지우는 방식으로 수정을 해나갔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상대 역의 배우가 지금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에 대해서 반응하는 식으로. 하지만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해 이 영화가 어떤 내용으로 가야 되는지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자연스러움을 많이 유도를 했었고요. 그래서 정고은 감독님 나온 장면 같은 경우에도 그 어떤 특별히 막 대사를 다 이렇게 막 정해놓고 했다기보다는 이렇게 매 테이크마다 주제를 하나씩 줬어요. 두 분의 연애사, 결혼, 고부 갈등, 부부싸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번 다른 주제를 드리고 그거에 대한 대화가 오가고 제가 신호를 드리면 이호석 감독님이 밖으로 나가고 둘만 남게 되면 진아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다. 이런 식으로 작전을 세우고 하는 식으로 촬영을 했었어요. 네, 아까 나왔지만 염색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배우분들한테 디렉션을 준 거는 처음에 컴퓨터가 고장났다고 얘기를 하면 기루가 주문하라고 한다. 그리고 그 뒤로는 진아가 무슨 말을 해도 기루는 주문하라고 한다. 이렇게만 작전을 짠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여러 가지 얘기들은 배우들이 말 그대로 그 상황에서 나오는 말들에 강기루 배우가 이렇게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식으로 한 거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최대한 자연스럽게 장면들을 만들어 나가는 식으로 연출을 했었어요. 한강 장면도 아까 진아 배우님의 지인분들, 동료분들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놓으시는군요. 네. 대답은 듣지 않고 다음 질문으로 초성 게임 같은 거 하는데 그거를 네. 추천해 그러셨어요? 주시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 한 두 분 정도, 세 분인데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올까요? 네. 세 분 갖고. 네. 그리고 혹시 지금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시가 한 편 등장하잖아요. 이번 시간 제일 끝에 두 배우님께 부탁을 드려서 시를 들을 예정이니까 어쨌든 이게 시적으로 끝날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 질문이나 해주셔도 됩니다. 부담 갖지 않으시고.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는 보면서 물에 대한 상징이 조금 있다고 생각했는데 세탁기에 대한 이야기만 첫 부분에 세월호 낭독회에 대한 그 장면이 있는데 왜 세월호 낭독회를 혹시 선택하셨는지 이유가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중에서 세월호 낭독회를 선택하자고 해서 한 건 아니었고요. 그 영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촬영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여러 시인분들과 많이 교류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안현 시인과 박시아 시인처럼 영화에 등장하신 두 시인분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다가 이 두 분께서 그 상봉사 낭독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활동을 하고 계셨어요.
저희도 그 분들을 통해서 그 낭독회를 알게 된 거였고, 이렇게 우리가 몇 달 동안 이렇게 준비와 작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강진아 배우가 거기 낭독회에 와서 낭독을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이제 얘기가 나와서, 그럼 저도 이거를 찍어서 영화에 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담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현재의 시인들을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지금 시대의 시인들을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당시에 2016년이었는데 2016년에 어떤 공기를 많이 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른 부분에서도 어떤 결혼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랬을 때, 과거에도 우리가 언제나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공동체의 아픔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던 시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우리 옆에도 이렇게 사회의 아픔, 공동체 아픔에 대해서 얘기하고 행동하는 젊은 시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일단 그게 제일 사실 컸고, 그리고 어떤 정서적으로도 저희 영화하고 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가운데에 손 드셨었는데요. 네, 맞아요. 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진은영이라는 시인이 계신데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약간 공격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요. 그때가 그러니까 왜 그렇게 시인이면 시인이라고 무엇을 더 잘 대응하고 어떤 파급력 있게 슬퍼하는 방식도 애도하는 방식도 시인이 가진 고유의 파급력은 무엇이냐라고 약간 공격적인 질문이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진영 시인이 시인이 슬퍼한다고 무엇이 더 어떤 대책이 마련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다만 시인은 세상에 그 어느 누구보다 오래 슬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서 시인들이 할 일은 무엇을 가장 늦게까지 슬퍼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와 이랬는데, 약간 그런 의도로 저는 사실 답변에서 들은 것 같습니다. 저 영화를 굉장히 잘 봤고 저 박준신님께 지금 보고 싶은데요. 아까 다른 분께서도 영화 보시면서 박준신님 작품을 떠올리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시인님께서도 떠올리셨던 본인의 시나 또 다른 글이 있으신지. 저는 어떤 특정한 것에서는 떠올리지 못했고요. 이제 보편적인 어떤 정서들이야 저뿐만 아니라 시인들이 혹은 영화라는 장르가 혹은 이 세상이라는 것이 다 포함하고 있을 테니까. 다만 제가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 목걸이 송연해지는 이거 너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첫 장면인데 자전거 중고로 팔잖아요. 그때 계좌로 보냈다가는 확인 안 하는 장면. 그래서 저건 안 돼. 저건 안 돼. 들어왔겠죠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 이게 나구나 이 생각을 했고요. 다른 정서들이야 저만 고유하게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정말 특히 돈이 걸려 있으면 일부러 막 이렇게 동떨어진 척, 자유로운 척 하다가 뒤에서는 어떡하지 이런 안 주셔도 돼요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그런 버릇이 있어서 그 장면이 가장 저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까요? 저는 이야기에서 이제 기루하고 진아가 예전에 사귈 때 장면을 회상한 게 시간적으로 순서에 맞게 이제 회상을 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기루하고 진아가 결정적으로 헤어지게 된 계기가 뭐였는지, 화상에서 둘이 싸우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헤어지게 된 건지, 아니면 그 전후로 다른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앞에 질문 잠깐 생각하느라고 뒤에 질문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그 이야기에서 장면이 시간 순서대로 해상을 했는지. 예, 그거 다. 네, 그리고 기루와 진아는 결정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헤어지게 되는 건지. 일단은 과거 장면들이 등장하는 거는 그게 정말로 과거를 이렇게 나열하듯이 보여준다고 생각하긴 하지는 않았고, 우리가 어떤 것 슬퍼할 때 그 기억들이 불현듯 내가 그걸 기억하려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불현듯 내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침입해 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침입해 오는 기억들은 순서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확하게 이게 1, 2, 3, 4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느 부분은 엉키고 어느 부분은 나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건 이거는 시간 순으로 보여주는 과거가 아니라 진아의 머릿속에 불현듯 찾아오고 침입해 오는 기억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편집을 했었고요. 헤어지게 된 시점에 대한 거는 사실 헤어지지 않은 거죠. 싸움을 했고 크게 싸움을 했고 그 크게 싸운 날 사고가 나게 된 거여서 이들이 우리 헤어져라고 하는 방식으로 어떤 이별을 이들이 자의적으로 선택한 적은 없었던 관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헤어진 사실 여부가 아니라 갈등의 원인 같은 것은 아니셨죠? 네, 그것도 약간 궁금했는데, 네. 그러면은 그 병원 장면에서 그 기루 어머니가 기루가 수영도 잘했는데라는 대사를 하는 거 보면은 좀 그게 물에 빠졌다든지 뭐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사고가? 네, 그러니까 영화상에서는 이 사건의 전말을 설명하지 않지만 저희가 영화를 만들 때는 분명하게 정해놓고 간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루는 실족을 한 거다. 그래서 그걸 빠진 거다. 라고 정해놓고 갔거든요. 그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하자면 괜한 원망 같은 마음인 거죠. 괜한 원망 같은 마음인 건데 진아의 탓인 걸 아닌 걸 알지만 어디에도 풀 수 없는 그 원망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말을 하는 대사를 넣었습니다. 둘이 잘 됐어도 좋은 시어머니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자유로워졌으면 다행이다. 어쩌면 이렇게 한 번도 안 오니 10년을 만났으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그냥 죽음이 아니더라도 헤어졌어야 된다 이런 생각. 한번 해주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끝으로 이렇게 저는 김 의원님께서 말씀을 너무 안 하셔서 괜한 질문을 직국해 드릴까라고 하다가 그럼 또 퇴가 될 것 같아서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이상한 방식인데 저는 이렇게 누구 만나면 태몽을 묻는 것이 저희 습관이고요. 태몽이 무엇이었냐 이렇게 종교와 상관없이 우리가 이제 어떤 생명 이전에는 꿈을 꾸니까 근데 그 질문을 드리지 않기로 하고 뭐 끝인사의 겸 혹은 뭐 어떤 활동 계획 겸 혹은 오늘 다 말씀하지 못한 것들을 한마디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박준 시인이 같이 해줘서 이 영화는 제가 열심히 시를 할 때 되게 열망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좀 오랫동안 품어왔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제 자전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요소에 영화이기도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요소의 한 부분이었던 그 당시에 형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어요. 약간 신기하기도 하고 이런 말이 있구나 막 이렇게 해서 드는데 약간 그 시간들을 함께 해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네 그리고 뭐 저는 사실 이렇게 관객들 서울에서 만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도 좀 뜻깊은 하루 밤이입니다. 네, 그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영화 찍은 지 정말 오래됐거든요. 2016년이었나요? 네. 2016년이었고 그때 저희가 박준신님 바쁘신 데 찾아가서 막 인터뷰했었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그 시 구절을 읽어주시면서 아시는 시겠지만 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새봄이 온 꿈속 들판에도 당신의 긴 머리카락이 군데군데 떨어져 있을 때 2016년 봄. 그리고 그 다음에 강진한 시인에게라고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제 기억으로는 산만하시다라는 이미지가 왜냐면 너무 바쁘셨거든요. 그래서 엄청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저희한테 쏟아주고 가셨었어요. 갑자기 뒤에 가서 시집도 막 꺼내오시더니 보여주시고 네, 그때 정말 만나기 힘든 분을 인터뷰도 할 수 있었고 또 오늘 GB에 이렇게 모더레이터로 참석해 주신다고 해서 저희는 막 만세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서울 마지막 관객과의 대화에 함께 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또 사실 이렇게 관객분들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꿈 같고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이 영화를 계기로 저도 사실 시를 조금 더 찾게 됐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날씨, 마음에 닿는 시 있으면 좀 가끔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한강에게라는 작품으로 이렇게 관객들 만날 때마다 감사하다는 마음이 드는 게 뭐냐면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기루라는 인물은 진아의 기억 소문난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촬영했을 때 느낀 것들과 영화를 보고 관객들과 대화를 나눌 때 느낌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면서 얻어가고 영화를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들이 늘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질문이나 또 늘 함께 했지만 대답해주시는 또 대답들 들으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어쩌면 저도 감독님처럼 서울에서 관객분들을 만나는 게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오늘 기억을 잘 새겼다가 다음번에 제가 한강이라는 영화를 한 번 더 다시 볼 때 되뇌이면서 영화를 감상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예고해드린 것처럼 배우님 혼자 읽어주실 건가요? 어떻게? 저는 강기루 배우님하고 같이 우리 영화 속 마지막에 감독님께서 쓰셨던 강진아 시인의 네, 한강에게를 같이 읽어보려고 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앙송 하는 거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인들의 신앙송은 대부분 기대를 하시거든요. 시인들의 시를 읽기 전에 그냥 읽어요. 시낭송가라는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그렇게 전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뭔가 격정적으로 읽으시는데 시인들은 정말 이렇게 잘 안 들리게 그냥 조용히 이렇게 들으면서 읽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이 배우분들이 텍스트에 그때 이제 자기 마음을 이렇게 담는 훈련 같은 것들이 당연히 되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배우분들이 시를 읽어주실 때 가장 좋은데 박수 한번 치고 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강에게 계단은 먼 곳으로 쏟아진다. 강변에 서면 예외 없이 마음은 낮은 곳으로 미끄러진다. 강물에 아직 그의 얼굴이 걸려 있고 흔들리는 다리에는 다 접지 못한 날개로 갈매기들이 앉았다. 책의 첫 장에 그 사람을 써서 보냈다. 그가 손목을 잡아당겼다. 그의 말이 떠오르고 떠오르는 모든 것을 미워했다.
다음 말을 골라야 했지만 물길이 높아져 있었다. 빛들이 강 건너에 오래 떠돈다. 유일한 증인처럼 강물은 가장 어두운 곳까지 손을 놓지 않고 망망한 것들은 흐르지 않기도 했다. 돌아갈 길이 아득해 더 멀리 가고만 싶었던 날들에게 꿈이라고 꿈처럼 말해야 했지만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모두 시간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